아이들에 대한 사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욕 억제제 막 이거 먹어서 나중에 문제돼서 온 사례도 나타났고 굶는 것도 걱정인데 약까지 먹어서 빼려고 하니까 부모님들은 더 걱정하고 막 이런 사례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한테 이런 사례나 대처 방법 이런 것 좀 조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식욕 억제제 관련해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도 혈당을 낮춰서 살을 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각성 효과로 살을 빼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각성 효과로 살을 빼는 쪽이 있어요. 그 성분명으로는 펜토아민이나 펜티아민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원래는 아주 고도 비만에 쓰는 약이거든요. 거의 막 걸어다니기 어려울 정도 비만. 근데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그걸 고도 비만이 아닌 친구들이 복용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식욕 억제제가 이제 각성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도파민하고 노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도파민을 증가시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이 이제 뇌가 좀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아까 의심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도파민을 올리면은 의심이 많아집니다. 약간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요. 식욕 억제제 때문인지 모르죠,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싸움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노에피네프린의 작용 때문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와요. 사실은 이제 체중의 문제보다 이 정신 건강의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끊고 또 하면은 괜찮아져요. 예.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복용해가지고 실제 뭐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을 중단한다고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식욕억제제 중에서 각성을 일으키고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작용하는 식욕억제제는 좀 안 드시는 게 좋다. 결국은 브레인 뇌를 망가뜨립니다. 계속 너무 과량 복용을 하면은. 그 원래 10대가 좀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10대들은 저는 이제 주로 20대 이상의 성인들을 보긴 하지만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은 형제들도 되게 없고요. 형제가 거의 있는 친구들 보기가 어렵고 예전에 뭐 저만 해도 지금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엄청 어울렸거든요. 뭐 같이 야구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잘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러고 물론 이제 공부도 하긴 했지만은 근데 요즘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없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고립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물론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특히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서 더 고립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관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편하고 자기 예민성이 좋은 쪽으로 쓰이려면 대인관계에 일단 기본적으로 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너무 예민해가지고 길을 다 빨리면은 뭘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일을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같이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무슨 쇼핑몰을 한다 그래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물건도 떼와야죠. 홍보도 해야죠.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대인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타고나서 잘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후천적으로 돼야 되는데 형제가 있으면 거기서 좀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대인관계를 배울 만한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 보면 대학에서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학에서는 딱 수업만 듣고 가요 또. 이 친구들이.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면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로 요 근래 뭐 학교도 한 1, 2년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만약에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예민하고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예민한 분들이 대인관계의 예민성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제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예민한 분들 보면 타고난 예민성이 있고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형성된 예민성 있잖아요. 특히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시면 조금 또 불안이 올라가요. 후천적으로 대인관계 예민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예민성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돼요. 원래는 그게 부모님이 돼야지 되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요. 전 세계 거의 1위죠. 그리고 이혼 직전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일단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자녀는 사실 부모님한테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어디서 편안함을 느껴야 될까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중에도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을 봐요. 그런 분들은 내가 뭔가 재밌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면은 즐겁고 편안하면서도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면은 또 그런 걸 잘 극복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은 게 직업이 그게 되면 좋고요. 아니면 취미 활동이나 뭔가 아니면 대인관계, 사람 아주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형성을 해가는 거죠. 그게 약간 예민함으로써 오는 그 막 사람들한테 신경 쓰고 쓰는 에너지를 그 취미든 잡이든 그런 대로 거기다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그 에너지를 버퍼링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예민성이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완전 그로키 상태가 되기 전에 이걸 낮춰주죠. 이렇게. 특히 자기 분야에 예민한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온앤오프가 되게 잘 되죠. 평소에는 거의 예민성이 아주 줄어들게 지내요. 그리고 일할 때 몰두하는 게 아주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를 할 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기가 쉬워요. 나도 좋아하는 게 있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공통점이 되면 얘기하기도 편하고요. 같이 어울리면 재미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뭐 좋아하는 게 있어야지 좋아하는 사람 만날 거니. 근데 이게 만나보면 좋아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좋아하는 게 없대요. 그럼 뭐 취미 활동도 없어. 대인 관계 뭐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없어. 오직 좋아하는 건 집에서 자는 거, 먹는 거, 그러니까 자고 먹고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집에 있고 마치 겨울잠 자는 곰 같다고나 할까요? 주인은 황량한 겨울이고 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그 경험을 하면 이제 그거를 반복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좋은 쪽으로 그렇게 그런 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경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거기 몰두할 수 있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렇게 연결되면 좋은데 그게 전혀 이 반대쪽으로 이게 연결되면은 이게 또 못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사행성 뭘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이 사람은 대인관계는 안 되는데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은 영향을 줄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 경험 그걸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게 부모님이 만약에 아니라면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찾는데 좀 요령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민한 사람은 좀 뭐 반대로 좀 둔감한 사람을 만났을 때 좀 서로 찾을 확률이 높다거나 혹은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예민한 사람이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까 예술적인 경향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죠. 그런 게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내가 능력이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냥 둔감한 사람을 찾는다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를 찾아가는 거 그걸 공유하면서 이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할 때 가장 예민한 게 줄어든다 그래요.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할 때 모든 걸 잊어버리고. 스티브 잡스도 자서전 보면 엄청 예민했던 사람이었던 거. 네. 음향기기 엄청 좋아하고 막. 그렇죠. 뭐 스티브 잡스도 엄청나게 예민하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에도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오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어릴 때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친부모님 밑에서 자란 게 아니고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물론 양부모님이 엄청 케어를 잘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대학도 중퇴됐고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아이디어가 그쪽 창의적인 쪽으로 이렇게 발현된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자기가 그런 IT를 만들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런데 능하다는 걸 알고 좋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그걸 발전시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다른 쪽으로 빠졌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좋은 머리도 예, 사회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안 한 게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